동기kin영 항쟁사와 왕산호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동기kin영관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박민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작년에 대구에 훈련소에 8월 8일날 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 데리고 이제 앱이니까 저 아이 데리고 이제 여기 입소할 때 데리고 와서 들여보내고 나오는데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더운지요. 이 아스팔트가 훌륭을 해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이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 펑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불안해가 차를 운전 못할 만큼 더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옷을 벗고 오려고 하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오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사람이 너무 허접하니까 정장 입고 가라고 집사람 이야기 잘 안 듣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르신들 배웠는데 그래도 정장 입고 가야지. 그래서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만 역시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 옷만 딱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84년에 제가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작년까지 30년 제가 독립운동가 그 중에서도 저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의병 전쟁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31년째죠. 서울에 제가 이제 원래 집은 제가 지리산인데 지리산에서 73년에 서울에 갔으니까 41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 자체도 상당히 좀 고투스러운 그런 원파는 경상도인데 거기다가 서울 이상한 날씨가 섭합이 돼가지고 조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튼 독립운동사 쪽에 한국 근대사 쪽에 공부를 하고 지금은 현직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이하고는 인연은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왕산선생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인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왕산 기념관 짓기 위한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용역했을 적에 지난 시간에 강의하셨던 김유건 선생하고 저하고는 호요호제하거든요. 그래서 김유건 선생하고 그 사업을 2004년에 같이 수행을 하면서 여기 꿈이를 제가 다 내부를 댕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2년 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사가 해가지고 이제 왕산 선생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1월 29일 그때는 이 왕산 기념관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 꿈이 시립도서관에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저하고 그렇게 그 특강 자리에서 혹시 인연을 맺었던 분도 혹시 계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월 29일, 2002년 1월 29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산 선생의 손자 되시는 그 허도승 선생이라고 감리교 목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꿈에 계시는 분은 허경승 선생이고 허경승 선생의 셋째 동생이 허도승 선생인데 그분이 1934년생입니다. 그분께서 제가 서울에서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한일관에서 점심을 저한테 이렇게 사주시면서 자료 제공해서 공부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꿈이하고는 그 왕산 선생하고 그런 몇 가지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도승 선생을 배웠을 적에 허도승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학술 선양 사업 같은 것들은 젊었던 시절에 그 허도선 선생이 다 전담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만주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생활 이제 보냈을 적에 어린 시절에 저기 아저씨, 그러니까 칠촌 당숙이에요. 제당숙제죠. 왕산 허위에 그러니까 종족화되는 종질되는 허영식, 이른바 허영식. 그 허영식 하고 이제 그러니까 허영식이 아저씨 되잖아요. 이 허도선 선생한테는 그 아저씨하고 제가 같은 방을 썼었다. 허영식하고 이제 어려서 같이 방을 썼는데 그 허영식이 자기 조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내 오늘 더욱더 새롭다고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허영식이라는 사람은 역사 인물인 줄 알았지만 그 한 방을 같이 썼던 그분이 허도선 선생이 그런 정언을 저한테 들려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의병 전쟁과 왕산 허위 의병장, 그러니까 이 한말의 의병 전쟁의 큰 틀 속에서 왕산 허위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 왕산 기념관에서 뭐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게 뭐 무슨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교양으로서 그거를 이 구미에 계신 시민이나 어떤 구미인으로서 적어도 왕산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조금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시까지 할까요? 4시까지? 반응이 좋으면 더 하고 재미없으면 그 중간에 눈 감고 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매남 최익현이라는 분 아시죠? 그 매남 최익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참말로 어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분들 자발적으로 다 오신 분이라서 좀 그 여파가 좀 여독이 좀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사실 와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 왕산 선생이라고 하면은 저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존경하시 정말 아끼는 분입니다. 우리 근대사는 한국의 그 근대사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일반 이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몰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평생에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아버지는 저를 자식이니까 굉장히 사랑하셨겠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되게 이런데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90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로 올곧게 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비춰가지고 내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지만 제 처 하나 있고 자식이 둘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가끔씩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막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또 밖에서 나가 사는 처신이 뭐 조금 그래도 조금 정당해야 자식들한테 저한테 소리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근대사를 제가 30년 이거 직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새 와가지고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 근대사의 한 중심에는 근간에는 독립운동사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한테 주어지는 시대의 화두는 뭡니까? 그 독립이에요. 그거는 독립이 왜 돼야 되느냐, 독립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 하면은 왜 2가 되느냐? 요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시대의 대명제예요. 그 시대에.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요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대과제는 그건 이유 조건 없는 거예요. 통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과 통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혹은 방해하는 혹은 뭐 그밖에 하여튼 그 이롭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반민족 세력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의해도 크게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민족의 공동의 이익을 회방하니까 그 반민족 행위라는 거죠. 제가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그게 무슨 힘이 어떤 그 진실이 더 강하게 담기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학문적 양심에 비춰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근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한복판이 독립운동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옳고 그른 시비에 옳고 그른 시비 분별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시비 이해의 판단 능력, 증거가 있잖아. 이 틀이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계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저 체조할 때도 기준 해가지고 다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줄 서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기준은 그 증거는 독립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대사가 우선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회개망측한 이야기들까지 막 학자들까지도 있잖아요. 회개망측한 일본 사람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뭐 날조하고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무슨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위험성보다도 더 큰 거는 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아주 훼손하고 있잖아요. 또 혹은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우리 역사를 스스로 어떤 왜곡시키는 이런 행위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왕산 선생 모두를 너무 거창하게 꺼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독립운동의 왕산의 이해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큰 이해하실 만한 그 조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타임머신 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 역사를 바꿔놓지 않으면 그런 히스토리컬 팩트, 사실이에요. 그건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는. 2010년이면은 5년 전에 100주년이었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100년 됐으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그래서 그 잊지 말자 경술 이거 이제 나라 망한 정말로 2010년에 엄청난 정부에서 그것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학술 무슨 단체들 정말로 많은 2010년에 경술 지금 100주년 경술을 했어요. 그때 1년 동안의 화두가 나라 망한 화두가 항상 걸었던 타이틀이 그게 뭔가 강제 변화였어요. 강제 변화.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은 학술회의만 하면은 강제 변화.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독립운동 했던 선열에 대한 모독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왕산 선생이 있잖아요. 왕산이 1908년 순국할 때
아이, 나중에 하여튼 순국했잖아요. 교수형으로 순국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역사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나라 망한 데 대한 수치심이잖아요. 아이, 수치심과 책임감 그 두 가지예요. 왕산 선생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만 부르는 건 아니죠. 아무튼, 저기 누구야? 저기 민영환이도 수국했죠? 예? 아유, 민영환이도 수국했죠. 민영환. 매천황현도 수국했죠? 아, 매천황현이라고 전라도 꿀에 저기 있잖아요. 제야 유생, 매천황현도 앞에 틀어보고 수국했어요. 나라 망하구나. 그 다음에 또 저 연재 송병선, 송병순 형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수국했잖아요. 저기 안동에 저기 뭐야? 아이고 24일 동안 굶어 죽은 거 이만도, 향산 이만도도 24일 동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 조카 이중은 27일 굶어 죽었잖아요. 하계마을에. 한 마을에서 2달 동안 초상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딱 2가지예요. 역사의 그 수치심, 책임감. 그거는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로 우리의 뜻이 아닌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강탈당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병합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강제는 병합을 수식하는 수식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병합이 강제를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거는 이해할 겁니다. 강제 병합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병합이에요. 그 병합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A와 B를 합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2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절차와 양식을 갖춰서 2개가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합치는데 조금 불법적으로 혹은 조금 그 폭력이 가미됐다 해서 강제라는 말을 앞에다가 꾸미는 거예요. 이거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강제 병합이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가 병합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과 일본이 한국을 합친 걸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왕상 선생한테 죄를 짓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방이 됐건 병합이 됐건 합병이 됐건 용어는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다못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일본에 혹이라도 일본 사람이 쓸 수 있는 용어 정도는 아니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약간의 양심을 가진 그런 학자들이라면 지식인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왜곡시키는 것은 그 어느 도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구조적인 어떤 역사를 인식하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자각하는데 그런 심각한 오류가 근대 역사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게 일본 사람이 한국 역사를 왜곡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 표현이라는 게. 그거는 마치 나라 망할 때 이등강문을 먼저 죽여야 되느냐 혹은 이완용을 먼저 죽여야 되느냐 그 어떤 논점의 차이하고도 그 비슷한 거예요. 네?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일본 놈들이 더 나쁘냐 말하자면은 우리 스스로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반민족 세력이 더 역사의 폐악이 크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이제 말하자면은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왕산 집안도 이렇게 전시관은 이제 근자에 와서 이렇게 아주 전시관도 이제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공원도 이제 시내 이때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람직한 정말 역사 어떤 왕산의 집안에서의 그 역사가 정말 오늘 제대로 투영이 되어 있나, 제대로 발양이 되어 있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터미널 있잖아요. 저기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버스 타고 오려고 이제 여기를 임원동 가는 버스 타려고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무턱대고 무슨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임원동 안 간대요. 내리래요. 그래서 택시를 내려서 시간이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나는 구미 시민이면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가십시다 하면은 왕산 말만 딱 꺼내도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분이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가십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임원동에 있죠. 그래서 이제 찾아서 오기는 하고 왔습니다만은 오면서 대화가 구미인이면 구미 사람이면 난 다 왕산 선생 다 알고 기념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모릅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 기사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들은 답변이에요. 왕산 집안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한국 근대사에서 독립운동사가 한복판에 노예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역사적 시각이라고 하면 왕산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가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대웅 선생 왕산 외의 집안의 독립운동이나 집안의 어떤 그 식상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 왕산을 비롯한 그 큰 가문 전체가 다 있잖아요. 민족과 혹은 조국에 다 바쳐서 집안 전체. 그 이상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집안이 있잖아요. 안중근 집안하고 왕산 허위 집안 두 집안이에요. 왕산이 1966년에 대한민국장 받았습니다. 최고 그거는 그냥 재판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최고 등급이거든요. 대한민국장 1966년에 받았어요. 62년에 대한민국장 받았어요. 그 이상의 제가 공부한 지식으로는 그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확실한 눈물 감독했어요. 그 다음에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급 정도 되면은 이혜영, 이시영 고집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허경성 선생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것도 독립운동 했던 집안이에요. 행시하는 집안이에요. 그 왕산 그 집안 제가 집안 무슨 그런 걸 레벨을 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 근대사에서 최고의 그 명문 집안 그 종손 앞에서 그 독립운동 했던 집안이랍시고 행제를 하면서 허경성 선생을 얕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이것도 합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기가 태천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있잖아요. 이 왕산 집안 앞에서는 정말로 다 고개 숙여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왕산은 이 대한민국의 먹여 살려야 될 집안입니다. 왜?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일신들을 다 집안 전체가 다 됐거든요. 허도성 선생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때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족보를 만들려고
이제 강국에 있는 저 집안들 다 수dom을 하는데 뭐 나타샤, 허나타샤, 뭐 이리게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피눈물이 나더라. 아,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 짐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먹여 살려야 될 집안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왕산이 왕산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서 1855년에 이제 났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다 학자 집안이었어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이제 91년에 결혼을 했는데 91년 6월 15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가용을 먹고 내 집사람하고 둘이서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저 강릉 비치 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부터 여관동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릉 비치 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양양 명주사라고 있습니다. 내가 맨날 그 답사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양양 명주사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신혼여행을 저 산간 강원도 눈 소독이 쌓인 골짜기 꺾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기분이 신부가 난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양양 명주사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먹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의병 전적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사했더니 그 코스라서 내가 먹고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끌고 올라가는데 내가 양심상 끝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중간에 가서 돌아왔는데 양양 명주사 입구에 가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선사 신도비가 서 있어요. 신혼여행 가는데 그 비를 딱 보니까 방산허운 비, 아니 방산허운이 천안 명주사 선사 신도비예요. 그 제일 큰 형님이 방산허운이거든요. 한 20살 차이 납니다. 방산이 34년생인가 돼요. 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지만은 사실 두 형 아버지뿐이죠. 근데 방산은 대학자거든요. 김해 부사 성제허전을 성제허전이라고 그 문화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김해 부사 성제허전한테서 그걸 배웠어요. 그 가학으로 조부한 그걸 배웠다가 그리고 유주목이라는 그 학자. 그러니까 영남의 아주 대표적인 그 학자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방산동을 밑에서 사실은 왜 집안에 제일 큰 형님이 제일 좋은 학자니까 그 밑에서 왕산이 보는. 그러니까 정통 엘리트 선비 코스죠. 왕산이 공부한 그 코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네 형제인데 가운데 허신 하나 죽고는 나머지 3형제는 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다 3형제 모두가 다 밝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왕산은 제일 막내거든요. 55년생은. 그래서 이 왕산이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 선생이 처음에 이게 70 몇 년, 74년인가 처음에 이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왕산이 지은 시가 있어요. 참
시상이 참 정말로 대단해요. 이게 8살 때 찍었다는 시인데 월이 대장군 다른 대장군이 되고 성이 만병수다. 그 교재에 보면 있죠. 교재에 보면 별은 만병이 돼서 또 이제 만병이 돼서 따른다. 달을 딱 치다 보니까 하늘을 치다 보니까 달 크잖아요. 저 대장군이다. 별들은 다 쪼리다. 딱 따른다. 달을 딱 따른다. 대장군을 따른다. 그 시상이 아주 정말 뛰어나잖아요. 봄이 때는 더해요. 꽃을 꺾으니 손에 봄이요. 전화 추재수요. 전화 꽃 꺾으니까 손 안에 내 손 안에 봄이 와 있고 꽃을 꺾으니까 꽃을 딱 꺾으니까 이 손 안에 내 봄이 와 있고 물을 기르니까 달이 집안에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선생님 74년에 나라사랑 글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나라사랑 왕산 도입 특집으로. 내가 85년에 이걸 보고 이거 참 왕산 정말 뭐 시인은 아닌데 왕산이 이 어렸을 적에 이런 시상들이 참말로 독특하다. 이 꽃을 꺾으니까 봄이 내 손 안에 있다.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왕산이 1894년에 부항농민전쟁이 나니까 이 왕산이 그 전에 청송 진보 있잖아요. 그 전년에 진보의 그 전장도 마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선산이 동학농민전쟁의 그 와중에 휩싸여가지고 그 탄압을 받게 되니까 일가가 전체가 다 진보로 이사를 합니다. 진보의 틀을 그 왕산은 거기서 또 이 의병을 소모하는 의병을 다시 조직하는 1896년입니다. 이걸 진보 의병장이라고 해가지고 왕산 형님은 항상 그 의병을 주관하고 또 왕산은 김천 있잖아요. 여기에 김천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1896년에 그 내용들이 교재에 보면은 31페이지 31페이지 그래서 이 김산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직지사에서 재개할 때까지 저기 진천까지 올라가거든요. 충청북도 진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패퇴해서 결국은 의병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게 1896년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산이 의병을 해산할 때 남긴 식구가 여기는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호남 사물에 이합이 하니 호남 사물에 오약꽃이 들어지니 우국서생 해철이라 나라 근심하는 선비 갑옷을 벗는구나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왕산의 의병 해산 시인지 혹은 그 당시에 카탈이 됐던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시인지 이건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 중에 한 사람이 장수의 전해산이라고 있습니다. 전수용, 해산 전수용 의병장. 그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1908년 3월에 의병 해산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시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해산 시가. 그래서 이 시가 그 당시에 의병할 때 국가의 근심, 애국심의 습합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왕산집에 보면은 저 호남 3월에 오양꽃 떨어지니 나라 근심하는 선비 파도를 듣는구나. 그 유명한 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왕산은 서울에 가서 벼슬길을 서울에 가서 벼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벼슬을 하는 게 10년은 안 돼도 한 5, 6년 벼슬을 살게 돼요. 관인이 된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 왕산을 서울에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신기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저기 충청북도 목천 출신 신기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문인으로서 왕산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 왕산이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살이 할 때 아주 요직을 많이 찾았어요. 그게 4년 5년에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돌려봤습니다만은 4년 5년에 제일 중요한 그 직함이 평리원 서리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평리원 수관판사 재판장이에요. 그건 요새로 한치하면은 대법원장입니다. 평리원 재판장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급이 뭐냐면은 의정부 참찬이에요. 의정부 참찬. 이게 정의품인데 의정부 참찬은 이상설하고 서로 계속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다는 거죠. 의정부 참찬이라는 게 뭐냐면 국무의 다양한 부서들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서 총괄하는, 요새로 따지자면, 요새의 직급으로 따지자면은 저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있잖아요.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행정부서의 그 가운데 정중앙을 컨트롤하는 그게 의정부 참찬이거든요. 의정부 참찬을 2번 지냅니다. 이상설하고 계속 막교환해요. 을사조약 맺어질 때는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17일 맺어지잖아요. 맺어질 때는 이상설이었어요. 그 직전에는 왕산이었습니다. 그 맺어지고 나서 맺어질 때, 을사조약 맺을 때 이상설이 아주 혼절하거든요. 종로에서 연설하고 저 돌계단에 머리 찍어가지고 깨져가지고 이마 깨져가지고 기절을 해. 그 혼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의정부 참찬을 다시 이 허위가 또 맡아요. 이상설하고 그런 관계. 이상설이 그러니까 을사조약 맺어지던 그 나라 망하던 그 조약이 맺어질 때는 이상설이었다는 거죠. 허위가 아니고. 그때는 평리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허위는 아니 이상설은 을사조약 맺어질 때 그게 뭐 자꾸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을사조약 맺어질 때 제일 실무 책임자가 그 의정부 참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 참찬이 당연히 그 자리에 배석해야 돼요. 실무 최고 책임자니까. 그런데 일본 헌병들이 있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덕수궁 이상설 들어가는 의정부 참찬 들어가는 걸 총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상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나중에 나라 망한 조약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상설이가 의정부 참찬 직함을 가지고 의정부 참찬이기 때문에 조병실 불러들이고 민영환이 불러들여가지고 만조백관들 다 모아가지고 연명상소하게 하는 거예요. 꼬종한테 이거 을사조약 파기하라고 2번 이상설이 조병실가 먼저 끌고 가가지고 있잖아 조야 시원임 대신 전체를 다 끌고 가가지고 꼬종한테 상소했거든요. 이거 을사조약 파기해라. 안 들어주잖아요. 고종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들어줄 리가 없지. 고종은 들어줄 리가 없죠. 고종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일신의 안위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고종은. 그러니까 조명세가 안 들어주니까 그 앞에 보고 교자 위에서 자결 하잖아요. 가마 위에서 자결 해버리거든요. 그 84살입니다. 가평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조병씨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제 민영환이가 시정무관장 정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정백까지 데리고 또 그 상소해요. 그 뒤에서 최고 책임진 거는 그 이상설이거든요. 근데 또 안 들어주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또 민영환이도 죽잖아요. 칼로 자기 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설이 차례가, 이상설이는 그 직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직함이 안 돼. 그러니까 종로 네거리 있잖아요. 종로 지금 텔레비전 보면 밤에 제야의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제야의 종 그 치는 그 종로 종가. 거기 한복판에서 군중 시위 연설 하잖아요. 군중 시위 연설. 그게 엄청난 것을 반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시위하고 그 군중 연설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계단에다가 이제 돌멩이에다가 그냥 머리를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제 혼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설이 죽었다고 소문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을사주한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병세나 민영환이나 그 다음에 이상설이나 그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 허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허위를 잡아간 거죠?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아이, 예비 조치로 허위하고 같이 잡아간 게 그 당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매남체육회의거든요. 그래서 매남체육회의하고 거기 왕산 거기하고 지금 헌병대 사령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 예비 조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산 허위는 넉 달 동안 같이 해요. 넉 달 동안 안 풀어도 매남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만 풀어뒀어요. 매남이 그때 73살이거든. 그래서 매남은 풀어주고 왕산은 잡았어요. 그래서 넉 달 이상 갔죠. 그리고 나중에 강제 기환 조치예요. 그래서 지뢰로 넘어오는 거지. 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석방을 하되 그거는 강제 기한이에요. 매남도 그래서 석방을 시키면서 포천으로 원래 보내거든요. 자기 집으로 강제 기한 조치 시키거든요. 똑같아요.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병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제2차 후기의병을 개량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왕산이 1900년 중반에 을사조약 맺어지기 전에 자신의 경륜과 이상과 포부를 나름대로 관인으로서 그렇게 펴려고 했을 적에 그 이상을 구현하려고 했을 적에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거든요. 일제에 의한 그 간섭의 그 조건,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그런 방법론의 그런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쉬었다가